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머니, 주산이 저녁은 어찌하지요? 주희가 쌀떡 뚜껑을 들여다본 채 낮게 묻자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홍씨가 한숨부터 내쉬었다. 어찌하긴 뭘 어째. 쌀은 바닥났고 남은 보리라도 갈아 묽게 죽을 쑤어야지. 아버지 약이라도 지으려면 쌀 한 대쯤은 바꿔와야 할 텐데요. 약은 무슨 약이냐? 사람 목숨도 배고픔 앞에선 별 수 없다. 방 안에서는 박서방의 기침 소리가 길고 깊게 새어나왔다. 가래가 끓는 소리 끝에 숨이 막히는 듯한 신음이 이어졌다. 10살 난 주산이는 문지방에 턱을 괴고 앉아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이, 오늘은 진짜 밥 없어요? 주인은 그 말에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왜 없니? 누이가 물 길어 오고 나면 어머니가 맛난 죽 쑤어주실 게다. 그러나 돌아선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쌀독 바닥이 드러난 지 사흘째였다. 아버지는 반년째 자리에 누워 있었고 집안 살림은 겨우 숨만 붙어 있었다. 경기도 산자락 아래 솔밭 사이로 잔물이 흘러내리는 월계리라는 마을은 본디 그런 곳이었다. 산새는 곱고 물소리는 맑았으나 논밭이 메말라 해마다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는 집이 수두룩했다. 그 가운데서도 유난히 허름한 초가 한 채가 있었으니 거기 사는 처녀가 바로 주희였다. 주희는 18이었다. 까만 눈이 맑고 깊어 가을 샘물 같고 수수한 무명저고리 하나만 걸쳐도 숨길 수 없는 곱기가 있었다. 허나 그 고움은 주희에게 복이 되지 못했다. 어머니는 얼굴 고와봐야 쌀이 나오냐고 혀를 찼다. 주희는 우물물에 비친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저 얼굴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그래도 주희에게는 남몰래 마음 두고 있는 이가 하나 있었다. 동네 총각 이성식이었다. 20살의 성식은 키가 훤칠하고 낯빛이 반듯했으며 말수는 적어도 눈빛만은 늘 따뜻했다. 둘은 우물가에서, 산길에서, 마을 어귀 물레방앗간에서 종종 마주쳤다. 오래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하루는 물레방앗간 옆 개울가에서 성식이 낮게 말했다. 주희야, 응? 내가 아직 변변찮은 건 알아. 주희가 고개를 들었다. 성식은 물레가 도는 소리를 한참 듣다가 겨우 말을 이었다. 허나 내가 손 놓고 사는 놈은 아니다. 대장간 들어가 품 팔고 산에 올라 나무라도 더하면 너 굶기진 않을 거야. 주희는 물동이 끈을 만지작거리며 작게 웃었다. 내가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런 소리 말거라. 성식이 드물게 얼굴을 굳혔다. 내가 너는 꼭 데려가고 싶어서. 초가 한 칸이면 어떠냐. 네 손에 물 안 묻히게는 못해도 눈물은 덜 흘리게 할 자신은 있어. 그 말에 주희의 눈가가 뜨뜻해졌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저녁, 홍 씨는 딸을 붙들고 단칼에 잘라 말했다. 성식이 그 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어머니, 저 집도 줄줄이 동생에 늙은 어미까지 딸렸다. 논 한 뜰기, 밭 한 뜰기 없이 품팔이로 연명하는 집안에 네가 가면 지금보다 더 찢어지게 산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냐? 사내가 착하면 밥이 나오냐? 장작이 나오냐? 세상은 정으로 못 산다. 주희는 더 말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눈물을 훔쳤다. 가난은 사람의 끼니만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둘 자리까지 죄다 쓸어가는 것이었다. 그의 늦가을이었다. 누렇게 마른 들판 사이로 말탄 하인 둘이 앞서고
뒤로 작은 가마 하나가 천천히 월계리 어귀를 넘어왔다. 인근 건너마을에 볼일이 있어 다녀오던 윤대감의 행차였다. 가마 안에 앉아있던 윤대감은 문득 바깥이 소란하지 않게 고요한 것을 이상히 여겨 휘장을 살짝 젖혔다. 그때였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인 처녀 하나가 마을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윤대감이 낮게 말했다. 저 처자는 어느 집 딸이냐? 앞서가던 하인 막돌이 얼른 고삐를 당겨 말머리를 돌렸다. 예? 방금 저기 지나간 처자 말이다. 물동이인 저 아이. 막돌이 힐끗 바라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월계리 가난한 선비집 딸인 듯합니다. 저 동네 끝 허름한 초가가 하나 있는데 아마 그 집 처녀일 겁니다. 윤대감은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처녀는 낡은 초가 대문 안으로 사라졌고 그제야 윤대감은 휘장을 놓았다. 허나 한 번 들어온 모습은 좀처럼 눈에서 나가지 않았다. 윤대감의 이름은 윤치덕이었다. 40. 한양에서 벼슬길에 올랐다가 지금은 낙향에 번듯한 기와집에서 지내는 몸이었으나 집안 사정은 겉보기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부인은 오래전에 먼저 세상을 떴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 하여 시어머니의 성화가 날로 심해지던 차. 어느 무당이 산속 약초를 다려 먹으면 효험이 있다 꼬드겼고 그 약초가 하필 독초였다. 아이를 바라다 목숨을 잃은 부인을 묻고 난 뒤 윤치정은 오랫동안 제 집 안방 문턱도 제대로 밟지 못했다. 그 죄책감과 허망함이 깊어 다시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살아왔다. 그런 그가 그날부터 이상해졌다. 밥상을 받아도 수저가 가지 않았고 밤이면 책장을 넘기다가도 자꾸만 그 물동이 인 처녀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며칠째 마음이 가라앉지 않자 마침내 그가 막도를 불렀다. 막돌아, 예, 나리. 쌀 2가마 챙기고 먹을 것 넉넉히 꾸려라. 막돌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어디 먼 데라도 가십니까? 윤대감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담담한 척 말했다. 월계리로 가자. 예? 월계리요? 그래. 며칠 전 그 처자가 들어가던 집 말이다. 막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설마 그 처녀 댁에 가시려는 겁니까? 윤대감이 그를 흘겨보았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하여라. 아니, 나리. 소인이 놀라서 그렇죠. 허면 이건 혼담으로 가시는 겁니까? 윤대감은 대답 대신 긴 숨을 내쉬었다. 나도 모르겠다. 다만 이대로 두면 병이 될 듯하니 가서 내 마음부터 밝히고 오려는 것이다. 막돌은 처음 보는 주인의 얼굴을 보았다. 43대감의 얼굴이 마치 초립동이처럼 굳고도 상기되어 있었다. 이른 오후, 두 사람은 쌀과 물목을 싣고 월계리 끝 그 허름한 초가에 당도했다. 막돌이 먼저 마당 밖에서 목청을 높였다. 저기 계시오. 잠시 후 삐걱 소리를 내며 대문이 열리고 홍 씨가 쾌한 얼굴로 밖을 내다보았다. 낯선 양반과 짐짝들을 본 홍 씨는 곧장 경계심부터 세웠다. 니시오이까? 윤대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신뢰가 많소이다. 여기 사는 처녀의 어머님 되시오? 그렇소이다만 무슨 일로 오셨는지. 그때 안쪽 방문이 살짝 열리며 주희가 얼굴을 내밀었다. 윤대감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며칠 동안 제 마음을 헤집던 것이 헛것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가까이서 보니 더 고왔다. 그러나 고운 것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수척함이었다. 볼이 조금 야위었고 옷소매 끝은 헤어져 있었다. 윤대감이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날 우연히 이 앞을 지나다 따님을 배웠소. 홍 씨는 아무 말이 없었고 주인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만 주었다. 본디 일이 불쑥 찾아오는 것은 얘가 아닌 줄 압니다. 허나 며칠을 넘겨도 자꾸 눈에 밟혀서 차라리 무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다 싶었소. 홍 씨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다. 주인은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 그때 윤대감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막돌아, 들여놓아라. 막돌이 쌀가마를 마당에 내려놓고 된장 항아리와 북어두름, 마른 나물 꾸러미와 배필까지 차례로 풀어놓았다. 홍 씨의 시선이 그것들을 따라가다 끝내 멈췄다. 눈앞에 놓인 쌀가마가 믿기지 않는 듯했다. 아니, 이게 다! 윤대감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머님, 노여워 마시고 제 말씀만 들으시오. 따님을 제 집에 모셔가고 싶소. 첩으로 두겠다는 뜻이 아니오. 예를 갖춰 혼례를 치르고 정식 부인으로 맡고자 하오. 주희가 그제야 얼굴이 붉어져 한 걸음 물러섰다. 나리, 그건 윤대감은 주희 쪽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내 나이가 적지 않은 것 나도 압니다. 허나 사람 마음이란 것이 나이로만 움직이지 않더이다. 내 집에 오면 굶는 일은 없게 하겠소. 친정 부모와 어린 동생까지도 거두겠소. 부디 내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주시오. 홍 씨의 눈에 금세 물기가 찼다. 주인은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눈빛은 이미 절반쯤 기운 것이었다. 가난에 지쳐 애절하게 주위를 바라보는 홍 씨의 눈은 사랑보다 먼저 살 길을 찾고 있었다. 그날 밤 윤대감이 돌아가고 나자 모녀는 마주 앉았다. 호롱불 하나가 방 안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 때마다 불꽃이 가늘게 흔들렸다. 홍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내 주희의 손을 덥석 잡았다. 주희야, 예, 어머니. 저 대감한테 가거라. 주희의 눈이 떨렸다. 어머니! 내 말 끝까지 들어라. 홍 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네 애비는 저리 누워서 일어나질 못하고 주산이는 아직 제 밥그릇도 못 챙긴다. 나는 이제 더는 기운이 없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오늘 아침까지 쌀독이 비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저녁이 되니 쌀 2가마가 마당에 들어왔다. 주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하늘이 너를 통해 이 집을 살리려는 것이야. 그래도, 어머니, 저는 성식이 말하려거든. 입 다물어라.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홍 씨의 눈빛이 흔들리면서도 단단해졌다. 내가 그 총각이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다. 마음씨 나쁜 것도 아니고 네 생각하는 것 다 안다. 허나 거기 가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밥 굽는 집에서 또 밥 굽는 집으로 가는 것이야 이거사. 주희의 입술이 떨렸다. 윤대감은 다르다. 홍 씨가 주희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네가 저 집에 발을 들이면 네 애비약도 지을 수 있고 주산이도 글 공부시킬 수 있다. 어머니, 주희야, 홍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무너졌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다오. 이 어미가 빈다. 이 길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 턱 밑까지 차올랐다. 그때 홍 씨가 결국 목소리를 높였다. 성식이는 안 된다고 했다. 방안이 쩌렁 울렸다. 한참 뒤 주희가 겨우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도 압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주인은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몇 번이나 몸을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밖으로 나왔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별이 유난히 많은 밤이었다. 물레방앗간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은 한 걸음 그쪽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멈추었다. 어둠 속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왔느냐? 주위에 숨이 멎었다. 응.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레방아 돌아가는 둔탁한 소리만 밤을 채웠다. 이윽고 성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대감이 왔다 간 것 나도 들었다. 정말 가려고 하느냐? 주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성식이 낮게 웃었다.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라 부서진 숨 같았다. 나는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 내가 못 나서겠지. 아니야, 그런 거. 성식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집에 오면 너만 더 고생시키겠지. 주먹을 꽉 쥐었다. 주인은 그 손을 바라보았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끝내 눈물이 떨어졌다. 성식이 등을 돌렸다. 잘 살아라. 그 한마디였다. 주희가 손을 뻗으려 했으나 끝내 멈추었다. 성식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렇게 주인은 윤대감의 아내가 되었다. 허나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도록 아이 소식은 없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절에 가자고 했다. 아이를 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중턱에 자리한 절까지 올라갔다. 연등이 줄지어 달린 마루 아래 주인은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나 무엇을 빌어야 할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아이를 달라 빌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빌어야 하는지 마음이 갈라졌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소나무 사이 바람이 스치듯 불어오는데 어느새 한 스님이 서 있었다. 세댁, 주희가 걸음을 멈추었다. 스님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얼굴이었고 눈빛은 고요하면서도 어딘지 깊었다. 잠시 주위를 바라보던 스님이 낮게 입을 열었다. 그 집의 인연을 보니 주위의 숨이 멎었다. 두 분 사이의 아이의 자리는 보이지 않소. 허나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해서 아이가 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오. 말은 짧았으나 가슴을 정통으로 꿰뚫는 것이었다. 스님, 그게 무슨... 주희가 다급히 묻기도 전에 스님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절 마당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연등 소리만 가늘게 울렸다. 주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저 아래에서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나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날 밤 주인은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 하나가 끝없이 이어졌다.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가? 친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가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어머니는 낙심할 것이고 아버지는 약을 끊게 될 것이며 주산이의 글공부도 거기서 멈출 것이었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밤은 끝이 없었다. 다음 날 주인은 윤대감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대감, 무슨 일인가? 잠시 친정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아비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윤대감은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게 하루쯤 머물다 오게. 잠시 생각하더니 윤대감이 은자 몇 냥을 내주었다. 어머님께 드리게. 주인은 그 손을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친정집은 예전보다 나아져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자리에 누워 있었으나 약을 쓰게 된 덕에 기침이 덜했고 주산이는 몰라보게 눈빛이 밝아져 있었다. 그러나 주희의 얼굴을 본 홍 씨는 단번에 알아챘다. 무슨 일이냐? 주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절에 다녀오는 길에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말을 전했다. 홍 씨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아이가 영영 못 들어선다는 것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홍 씨가 두 손을 모았다가 이내 풀었다. 이를 어쩐다. 시어머니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숨이 가빠졌다. 네가 쫓겨나면 이 집은 또 어떻게 되느냐?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갔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으나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 일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이 뒤집히듯 술렁였다. 주희의 몸에 아이가 들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울며 웃었고 집안에는 곧 잔치 준비가 벌어졌다. 윤대감은 그저 조용히 주희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 그 한마디였다. 정말 고맙네. 주희는 그 손을 잡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다. 박서방 집에도 쌀과 비단이 들어갔고 홍 씨는 이웃들 앞에서 처음으로 허리를 펴고 웃었다. 주산이는 훈장 밑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성식은 그 소식을 대장간에서 들었다. 주희가 아이를 가졌다더라. 누군가 툭 던지듯 말했으나 성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풀무지를 멈추지 않았다. 불길만 더 세게 타올랐다. 10달이 지나 아들이 태어났다. 윤대감은 아이를 한참이나 안고 있다가 말했다. 겸이라 하겠네. 주희가 고개를 들었다. 겸손할 겸자다. 이 아이가 늘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하늘은 간혹 그 뜻과 반대로 사람을 내보내는 법이 있었다. 윤겸은 자라면서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아이가 되어갔다. 6살이 되자 하인들에게 물건을 던지고 7살에는 처음으로 어린 하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윤대감이 불러 엄히 꾸짖어도 겸이는 울기는 했으나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같은 짓을 했다. 글 공부는 꼬박꼬박 빠졌고 훈장이 찾아와 아이가 도통 배울 뜻이 없다고 전하면 윤대감은 더 좋은 훈장을 구해왔다.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었다. 겸아, 이리 와 앉거라. 어느 날 밤 윤대감이 아들 앞에 책 한 권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너한테 욕심 부리는 것은 딱 한 가지다. 글 잘하고 벼슬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 그것 하나다.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사람이 억울하면 함께 억울해하는 마음. 그게 없으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짐승하고 다를 게 없다. 겸이는 쪼그리고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버지, 배고파요. 윤대감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래, 들어가 먹거라. 겸이는 15이 되던 해부터 장터를 떠돌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시비가 붙으면 물러설 줄 몰랐고 싸움 끝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도 잦았다. 18시 되자 노름판에 발을 들였다. 처음에는 몇 푼 잃는 것으로 그쳤으나 이내 빠져들어 집안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폐물을 몰래 빼돌리는 일이 잦아졌다. 20이 되던 해에는 끝내 큰 사고를 쳤다. 남의 돈을 속여 빼앗는 바람에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퍼졌다. 그 뒤처리를 하느라 윤대감은 논을 팔았고 이듬해에는 집안에 있던 폐물까지 내다 팔아야 했다. 넓던 기와집의 하인들이 하나둘 줄어들었고 곳간은 점점 비어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낳은 저 아이 때문에 집안이 망한다며 통곡하다가 그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봄에 하나 팔고 가을에 또 하나를 내놓다 보니 어느 해 겨울에는 결국 윤대감과 주희가 마을 외진 곳의 낡은 초가로 옮겨가야 했다. 세상이 뒤집힌 듯한 일이었다. 주희가 처음 이 마을에 와 살던 그 가난한 초가로 되돌아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주희는 호롱불 앞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잠시 뒤 윤대감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울지 말게. 대감,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이오? 제게 큰 죄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희는 입술을 떨었다. 오래 묻어두었던 말이 이제야 밖으로 나오려는 것이었다. 손이 먼저 떨렸고 눈물이 먼저 흘렀다. 겸이가 대감의 아들이 아닙니다. 방안이 고요해졌다. 호롱불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다. 윤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인은 그 침묵이 무서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긴 침묵 끝에 윤대감이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었네. 주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23해 전 스님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내려간 그날 밤 주희는 어머니 홍씨와 이야기를 나눈 뒤 방에 들어와 뒤척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다. 주희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문을 열자 성식이 서 있었다. 잘 지냈냐? 응, 이젠 진짜 딴 사람 같네. 옷이며 모습이 마님 다 됐다. 그런 소리 말아라. 근데 얼굴은 하나도 안 좋아 보인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이윽고 성식이 낮게 말했다. 가자.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자주 가던 물레방앗간으로 향했다. 물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낮게 울렸다. 동이 트기 전 주희가 먼저 그곳을 나왔다. 몇 번이나 걸음을 멈칫했으나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잠시 뒤 성식이 그 뒤를 따랐다. 그 모습을 본 이가 있었다. 안개가 10개 깔린 새벽길이었다. 아내를 마중 가던 길 윤대감이 저 멀리 두 사람을 보았다. 주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앞서 걷고 있었고 성식은 몇 걸음 뒤에서 말없이 따라오고 있었다. 윤대감의 걸음이 멈췄다. 아주 잠깐 숨이 끊긴 듯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네. 겸이가 자랄수록 더 분명해졌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장터에서 성식이 얼굴을 본 날, 그날은 밤을 꼬박 새웠네. 대감, 그래도 겸이는 내 아들이네. 윤대감이 천천히 말했다. 피가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안고 기뻐했던 그 마음이 나를 아비로 만들었네. 주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내가 사과할 게 있다면 자네에게네. 자네가 이 집에 마음을 두고 싶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자네의 젊음을 내 욕심으로 묶어두었네. 그 점은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네. 아닙니다, 대감. 저는 이 집에서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대감 곁에서 살면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주인은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믿었다. 이듬해 겨울, 겸이가 사람을 때려 관아에 끌려갔다는 전갈이 왔다.
윤대감은 아무 말 없이 도포를 챙겨 입고 관하로 걸어갔다. 예순이 넘은 몸이었다. 다리가 성하지 않아 지팡이를 짚었다. 관아 마당에 겸이가 묶여 있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아버지를 보고 소리쳤다. 아버지! 원님 앞에 선 윤대감이 무릎을 꿇었다. 주위가 술렁였다. 이름 있는 양반이 저렇게 무릎을 꿇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제 자식이 저지른 죄를 제가 청하겠습니다. 저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원님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저 아이 대신 아비가 곤장을 맡겠다는 것이오? 맞겠습니다. 겸이가 소리쳤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닥쳐라! 윤대감의 목소리는 낮고도 단호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겸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다. 평생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곧 곤장이 내려쳤다. 한 대, 두 대, 이를 악문 채 두 손으로 마당을 짚고 버텼다. 세 대, 네 대가 이어지자 겸이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주먹으로 틀어막으려 했으나 끝내 참지 못했다. 아버지! 아버지! 결국 10대를 맞고 윤대감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 집으로 옮겨졌으나 몸이 일어나지 않았다. 주희가 옆에서 상처에 약을 바르며 밤을 지켰고 겸이는 방 밖에서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다. 윤대감은 눈을 뜨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다. 어느 오후 겨우 눈을 뜬 윤대감이 주희의 손을 잡았다. 겸이 좀 들여보내게. 겸이가 들어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이 엉겨 있었다. 윤대감은 떨리는 손을 들어 조용히 아들의 머리를 짚었다. 겸아, 아버지! 어미한테 잘해라. 어미가 이 집에서 고생 많이 했다. 네가 어미한테 하지 못했던 것 앞으로 다 갚아라. 아버지, 저는... 나는 살면서 딱 한 가지 욕심이 있었는데 그게 이미 이루어졌네. 윤대감이 희미하게 웃자 겸이의 어깨가 떨렸다. 저를 아들이라 하신 것. 윤대감의 눈이 겸이를 향했다. 그 한마디면 이하비는 잘 산 인생이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겸이는 마룻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주인은 대감의 손을 꼭 잡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봄이 다 가기 전에 윤대감은 끝내 눈을 감았다. 마당에 상을 차리고 주인은 흰 소복을 입었다. 겸이는 상주로서 사흘 내내 곡하며 자리를 지켰고 음식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그가 다시 밖으로 나온 것은 나흘째 새벽이었다. 마당에 나와 찬물로 얼굴을 씻고 어머니 방문 앞에 서서 낮게 말했다. 어머니. 주희가 문을 열었다. 겸이의 눈은 전과는 다른 눈이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 힘드신 일 제가 맡겠습니다. 주희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 얼굴 속에 성식이 있었고 윤대감이 있었고 오래전 물레방아간 옆에서 울던 18살의 자신이 있었다. 그래. 주인은 짧게 대답하고 문을 더 열었다. 아침 햇살이 마당 위로 길게 들어왔다. 그날 이후 겸이는 달라졌다. 지난 날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으나 스스로를 책망하며 사는 것이 눈에 보였다.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마을 대장간에 들어갔고 불 앞에 서 있는 날이 길어질수록 사람도 달라져 갔다. 어머니를 모시는 일에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윤대감이 마지막에 남긴 말을 평생 잊지 않겠다는 듯 겸이는 주희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살았다. 주희는 오래 살았다. 늙어서도 가끔 마을 어귀 물레방앗간을 지나칠 때면 걸음을 멈추고 한참 물소리를 들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아무도 알지 못했다. 물레방앗은 오늘도 돌았다. 그리고 그 물소리처럼 사람의 삶도 그렇게 흘러갔다. 옛날 부산포 바닷가 작은 어촌에 차태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나이 21, 키는 훤칠하고 얼굴은 어찌나 반반한지. 마을 처녀며 안악이며 할 것 없이 그가 지나가면 하던 일을 멈추고 슬쩍 뒤를 돌아볼 정도였다. 눈썹은 짙고 눈매는 시원했으며 웃으면 괜히 사람 마음을 흔들 만큼 매끈한 인상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의례 이렇게 말했다. 저 젊은이는 분명 양반댁 도련님이겠지? 그러나 그 짐작은 번번이 빗나갔다. 차태수는 바다에서 금을 던져 먹고 사는 어부였다. 그것도 마을에서 손꼽히는 허당 어부였다. 태수의 아버지 차성복은 바다에서 30년을 꼬박 금을 던지며 살아온 노련한 어부였다. 평생 바다만 보고 살았으니 고기 흐름쯤은 눈 감고도 마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태수는 묘하게도 그 재주만 쏙 피해 태어난 듯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태수는 빈배를 질질 끌며 모래사장을 올라오고 있었다. 집 담 너머로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였는데 마침 마루에 서 있던 어머니 옥내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왔다. 옥내가 두 손을 입에 모아 바다 쪽으로 목청을 높였다. 태수야! 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예. 옥내가 다시 소리쳤다. 오늘은 뭐 좀 잡았나? 태수는 멋쩍게 웃으며 그물을 털어보였다. 텅 비어 있었다. 옥내가 잠시 그물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바다가 니만 골라서 비켜갔나 보네. 태수는 머리를 긁적였다. 분명 그물을 올릴 때는 고기가 걸린 줄 알았심도. 그물이 어찌나 묵직하던지. 그래서 그물 올려보니 망둥어 서너 마리뿐이더라고요. 그것도 손가락만한 것들이라 도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옥내는 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을 길게 쉬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성복은 초가마루에 앉아 찢어진 그물을 꿰매고 있었다. 한참 아들을 바라보던 그가 입을 열었다. 태수야, 예, 아버지. 니는 어째서 이리 생겼노? 태수가 깜짝 놀랐다. 예? 성복이 턱을 쓸며 말했다. 이리 멀쩡하게 생겨갖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건 또 처음 본다. 차라리 못생겼으면 다른 재주라도 있었을 낀데. 태수는 말문이 막혀 서 있었다. 잘생긴 것도 이 집에서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태수의 허탕 이야기는 이미 소문이 자자했다. 봄 청어철이 되면 다른 어부들은 그물만 던졌다 하면 청어가 은빛으로 번쩍이며 쏟아져 나왔는데 태수만 혼자 빈배를 끌고 돌아왔다. 여름 갈치철에는 사정이 더했다. 사람들은 허리춤만한 갈치를 줄줄이 엮어들고 오는데 태수 그물에서는 해파리 3마리가 흐느적거리며 올라왔다. 가을 꽁치철에는 그래도 뭐 하나 걸리겠거니 했더니 그물 속에서 나온 것은 꽁치가 아니라 낡은 집신 한 짝이었다. 이쯤 되면 재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유독 태수 그물만 골라 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성복이 아들에게 말했다. 태수야, 예. 오늘은 니 혼자 나가거라.
태수가 눈을 깜빡였다. 혼자요? 그래. 나는 오늘 좀 쉬란다. 전날 좀 무리했더니 허리가 많이 안 좋다. 니라도 나가야 밥이 있지 않겠나? 태수는 아버지 얼굴을 살폈다. 몸이 안 좋아 보이진 않았다. 다만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게 지친 얼굴이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꼭 뭐라도 잡아오겠습니다. 걱정 말고 쉬고 계이소. 성복이 피식 웃었다. 그래. 고기 아니어도 된다. 예? 네 그물에는 별게 다 걸리니까 뭐라도 건져 오너라. 태수는 괜히 웃으며 바닷가로 향했다. 그날 아침 바다는 이상하게 고요했다. 바람도 잠잠했고 물결도 잔잔했다. 차태수는 배 위에 쭈그리고 앉아 그물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진짜 뭐라도 좀 잡히자. 사람 체면이 있지. 그는 한숨을 내쉬며 힘껏 그물을 던졌다. 그물이 둥글게 퍼지며 바다 위에 내려앉았다. 잠시 뒤였다. 그물을 끌어당기려던 태수의 손에 묵직한 느낌이 전해졌다. 태수의 눈이 번쩍 뜨였다. 어? 그물줄이 팽팽했다. 태수는 두 손으로 줄을 움켜잡았다. 이거 큰 놈이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한테도 되는 날이 왔나? 그는 이를 악물고 줄을 끌어당겼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와, 이거 뭐고? 상어라도 걸린 거 아이가? 태수는 그물줄을 붙잡고 이를 악물었다. 이게 얼마나 큰 놈이고?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한참을 끌어당기자. 마침내 그물의 윗자락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무언가 단단히 걸려있는 것이 분명했다. 태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됐다. 되어다. 그물이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은빛 비늘을 번쩍이며 태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서둘러 배를 모래사장 쪽으로 몰았다. 이만한 놈이면 배 위에서 다루기 어려웠다. 모래사장에 올려놓고 천천히 풀어야 했다. 배가 모래에 닿자 태수는 그물을 질질 끌어내렸다. 오늘은 진짜 되는 날이네. 그물줄을 어깨에 걸치고 모래사장을 따라 고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몇 걸음 걷자 그물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태수는 잠시 멈췄다. 이상하다. 아까보다 더 무거운 것 같은데. 다시 끌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무거웠다. 이거 와이라노? 태수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물 속에는 고기가 없었다. 대신 웬 처녀 하나가 그물에 엉켜 모래사장 위를 질질 끌려오고 있었다. 태수의 입이 벌어졌다. 아니, 니신데 내 그물에 들어가 있어. 처녀는 잔뜩 인상을 쓰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옷은 모래투성이었다. 처녀가 태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 좀 끌고 다니지 못하겠느냐? 당장 이 그물에서 꺼내거라. 태수는 눈을 몇 번 깜빡였다. 그리고 잠시 뒤 털썩. 태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대어는커녕 웬 처녀가 그물에 걸려 나오다니.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한참을 멍하니 처녀를 바라보다가 태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물을 풀어주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더 기가 막혔다. 처녀의 몸은 얇은 천으로만 겨우 둘러싸여 있었다. 바닷물에 젖은 천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으니 민망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태수는 얼른 고개를 획 돌렸다. 아니, 처녀가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이게 뭐고? 처녀는 그저 태수를 빤히 바라보더니 말했다. 너희 집으로 가자. 태수의 눈이 동그래졌다. 예? 처녀가 태연하게 말했다. 그물로 나를 건져 올린 것이 너다. 그러니
네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는 어이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책임이요? 저는 그냥 고기 잡으러 나온 거지. 사람 잡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내 고기는 웃자고 남의 그물에 들어가 있냔 말입니다. 처녀는 태수의 호들갑이 우습다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 고기가 바로 나다. 태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저 처녀와 바다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거 꿈인가? 아니면 내가 바다에서 해괴한 것을 건져 올린 건가? 하지만 처녀는 이미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뭐 하느냐? 길을 안내하지 않고? 태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뭘 잡은 거고? 잠시 뒤 태수는 처녀를 데리고 초가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루에 앉아있던 아버지 차성복과 부엌에서 나오던 어머니 옥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성복이 눈을 끔뻑거리며 말했다. 태수야! 저 처녀는 또 뭐고? 옥내는 더 놀랐다. 아니, 저 처녀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왜 저러고 다니노? 옥내는 급히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자기 저고리와 치마를 들고 나왔다. 아이고, 처녀야. 일단 이거부터 입어라. 옥내는 부랴부랴 옷을 입혀주었다. 그런데 옷을 입던 처녀가 인상을 찌푸렸다. 이 누더기는 대체 뭐냐? 옥내는 순간 말문이 막혀 처녀를 멀뚱히 바라보았다. 태수는 옆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기가 싶습니다. 성복이 눈을 가늘게 떴다. 이게 다 무슨 일이고? 태수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분명히 저는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끌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 이 처녀가 그물 안에 있더라고요. 성복이 눈을 크게 떴다. 뭐? 그리고 한숨을 푹 쉬었다. 내가 뭐라도 잡아오라 했더만 이제는 처녀를 낚아오네. 아이고, 이 집이 오늘 별일을 다 겪는다. 그때였다. 옷을 갈아입은 처녀가 태연하게 말했다. 내가 배가 고프다 하지 않았느냐? 어서 상부터 차려오너라.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안방으로 성큼 들어가 버렸다. 세 사람은 동시에 처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성복이 입을 벌렸다. 저거 뭐하는 물건이고? 옥내가 황당한 얼굴로 말했다. 남의 집에 와서 다짜고짜 안방에 들어가서는 상 차려오라니. 성복이 혀를 찼다. 보아하니 태수보다도 어려 보이는데 말은 또 어른처럼 툭툭 내뱉네. 지가 뭐 공주라도 되는가?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무이, 일단 배가 고프다 하니 밥부터 좀 먹이고 자초지종 들어봅시다. 옥내는 못마땅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다. 에휴, 알았다. 그렇게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태수가 뒤에서 말했다. 어무이. 옥내가 돌아봤다. 뭐? 태수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근데 생선으로 차려달라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어쩌겠는가. 옥내는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밥과 고등어 구이를 상에 올려 안방으로 가져갔다. 처녀는 상을 내려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냐? 옥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뭐긴 고등어 구이지. 처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생선을 구워서 먹는다고?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본 듯했다. 옥내가 팔짱을 꼈다. 그럼 물에서 건져 바로 뜯어 먹겠나? 처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고등어를 한 점 집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다. 잠시 뒤였다. 처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한 점 더 먹었다. 그리고 또 먹었다. 성복이 마루에서 슬쩍 안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저 처녀 고등어 처음 먹어보는 눈치인데.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안방 안에서는 처녀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세상에,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맛있잖아? 잠시 뒤 처녀의 입가에 슬쩍 미소가 떠올랐다. 인간 세상 점점 재미있어지겠는데? 처녀는 숟가락도 젓가락도 쓰지 않았다. 두 손으로 고등어를 집어들더니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생선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루에 앉아있던 성복은 그 모습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태수와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러다 성복이 낮게 중얼거렸다. 태수야, 네가 오늘 참 기이한 걸 건져 올렸다.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래는 혀를 찼다. 저 처녀 먹는 것 좀 봐라.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고? 그때 안방에서 처녀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이 집 생선 더 없느냐?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이었다. 해가 지고 초가집 마루에 등잔불이 켜지자 태수와 성복, 옥래는 처녀를 마루에 앉혀놓고 마주 앉았다. 세 사람의 눈길이 한꺼번에 처녀에게 쏠렸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기 집은 어디요? 처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대답했다. 바다다.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태수가 눈을 몇 번 깜빡였다. 예? 처녀는 다시 말했다. 바다라고. 성복의 눈썹이 꿈틀했다. 옥래는 슬그머니 성복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거 보소. 내 뭐라 했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아라니까. 그때였다. 처녀가 고개를 획 들었다. 다 들린다? 옥래가 움찔했다. 처녀는 태연하게 말했다. 나는 동해바다 용왕의 딸. 헤라다. 그 순간이었다. 태수가 막 마시던 물을 푹! 그대로 뿜어버렸다. 그리고 심하게 기침을 했다. 사례가 단단히 걸린 것이었다. 성복이 태수 등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천천히 마셔라 이놈아. 그러고는 처녀를 딱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해라라고. 어쩌다 이리 젊은 나이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됐노? 옥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오. 용왕의 딸이라니 세상에. 태수는 겨우 기침을 멈추고 처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저기 그건 좀 너무 간 거 아닙니까? 용왕의 딸이라니. 헤라는 세 사람을 한 번씩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역시 믿지 않는군.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섬주섬 저고리 안쪽을 뒤지기 시작했다. 태수가 눈을 가늘게 떴다. 뭐를 꺼내려 하는 거요? 잠시 뒤였다. 헤라가 손을 꺼냈다. 그 손에는 작은 구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주먹보다 조금 작은 둥근 구슬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등잔불 아래에서도 그 구슬은 스스로 은은한 푸른빛을 내고 있었다. 마치 달빛을 머금은 것처럼. 구슬 속에서는 물결 같은 빛이 천천히 일렁이며 흔들렸다. 그 모습을 본 옥래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성복도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거 뭐고? 헤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용궁에서 가져온 것이다. 내가 용왕의 딸이라는 증표다. 태수는 구슬을 빤히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아버지, 요즘 구슬도 빛이 납니까? 성복이 태수의 뒤통수를 탁 쳤다. 내가 알겠나? 헤라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래도 아직 못 믿겠느냐? 그러더니 구슬을 가볍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잘 보거라. 그 순간
구슬에서 푸른빛이 번지며 마룻바닥에 잔잔한 물결 그림자가 흔들렸다. 마치 집안에 작은 바다가 들어온 듯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래, 좋습니다. 용왕의 공주면 여기까진 왜 왔는데요? 헤라는 태수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바로 너 때문이다. 태수의 눈이 동그래졌다. 예? 그 순간 등잔불이 살짝 흔들렸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늘 하던 대로 헤라는 바닷속 수면 아래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도 바다는 잔잔했고 수면 위로는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었다. 배 위에는 청년이 하나 앉아 있었다. 한참 동안 그물을 던지던 청년은 이제 지쳤는지 등을 배전에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쉬고 있었다. 헤라는 수면 아래에서 눈만 내밀고 그 청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잠시 뒤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우와, 잘생겼네? 그게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로 헤라는 그 청년이 바다에 나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수면 아래에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청년은 그물을 참으로 많이 던졌지만 이상하게도 잘 잡히지 않았다. 그물이 내려가지도 전에 물고기들이 도망갔다. 헤라는 가끔 물고기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너희 왜 저 사람 그물만 내려오면 다들 도망가느냐? 갈치 하나가 툭 대답했다. 그게 말입니다. 저 사람은 그물을 얼마나 요란하게 내리는지 모릅니다. 물살이 뒤집히고 소리가 다 퍼지니 우리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물고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답답할 지경입니다. 물고기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용왕의 딸이 이런 걸 왜 묻나 싶은 눈치였다. 헤라는 괜히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사실은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저 청년이 사는 세상. 저 배가 닿는 무태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웃음을 웃을까? 바닷속 궁궐은 넓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 작은 배 위에서 졸고 있는 청년이 왠지 더 자유로워 보였다. 결국 헤라는 결심했다. 나가겠다. 인간 세상으로. 용녀가 인간 세상으로 나오는 방법은 단 하나였다. 물고기의 몸으로 인간에게 잡혀 바닷물이 완전히 마르는 순간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애는 조건이 있었다. 세 번째 달무리가 뜨기 전까지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돌아가지 못하면 영영 바다로 돌아갈 수 없고 인간으로서 인간 세상에 살아야 한다. 헤라는 그 조건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리고 천천히 수면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저 청년의 그물에 걸리기 위해서였다. 헤라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 등잔불 아래에서 태수와 성복, 옥내는 말없이 헤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헤라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내가 네 그물에 들어간 것이다. 태수는 멍하니 헤라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내 그물에 일부러 걸렸다고요? 내 때문에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세 번째 달무리가 뜨는 날까지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 그때까지 이 집에 머물게 해다오. 성복과 옥내는 동시에 태수를 바라보았다. 태수는 아직도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아버지, 저 오늘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용왕 딸을 낳고 온 겁니까? 성복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래 보인다. 성복은 한참 동안 턱을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잠시 뒤 그가 말했다. 그래도 공주라 하는데 아무데나 재울 수는 없지 않겠나? 그리고 태수를 쳐다보았다. 네 방 내줘라.
태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예? 제 방이요? 그러면 공주를 왜 안간에 재울까? 태수는 할 말이 없어졌다. 결국 그날 밤, 헤라는 태수의 방을 쓰게 되었고, 태수는 집 뒤쪽에 있는 낡은 뒷칸방으로 밀려났다. 태수는 이불을 깔며 중얼거렸다. 아니, 내가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집에서 쫓겨나네. 마루에서 그 말을 듣던 성복이 툭 던졌다. 그 인물로 용왕 딸까지 데려왔으니 내 아들이지만 참 대단하다 아이가. 그날 이후 헤라의 인간 세상 생활이 시작되었다. 옥내가 닭 한 마리를 삶아 상에 올렸다. 헤라는 처음 보는 눈으로 그걸 바라보았다. 이건 또 뭐냐? 옥내가 말했다. 바다에 살았으니 이런 건 맛도 못 봤을 끼다. 닭이다. 닭고기. 헤라는 조심스럽게 한 점을 집었다. 입에 넣었다. 잠시 뒤 헤라의 눈이 번쩍 떠졌다. 다시 한 점, 또 한 점. 그리고 순식간에 닭 반마리가 사라졌다. 성복이 놀라서 말했다. 아니, 전혀. 천천히 먹어라. 헤라는 이미 정신이 없었다. 세상에! 이런 것도 먹고 사느냐, 인간들은?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인간 세상이 좋다. 며칠 뒤 해가 오르기도 전이었다. 옥내는 비린내가 밴 생선 광주리를 들고 헤라의 문 앞에 섰다. 처녀야, 일어나라. 이불 속에서 꿈쩍도 없던 헤라가 눈만 빼꼼 떴다. 왜 깨우느냐? 장터 가서 장사해야지. 싫다. 헤라는 이불을 더 뒤집어 썼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감히 나한테 일을 시키다니. 옥내가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랑 태수는 벌써 배 타러 나갔다. 이 집에 네 혼자면 좀 무서울 낀데? 잠시 정적 흐르고 이불이 살짝 들렸다. 어둡지 않느냐? 옥내가 피식 웃었다. 장터 가면 맛있는 거 사줄 낀데? 뭐가 있느냐? 장에 가면 맛있는 거 천지지. 헤라의 눈이 번쩍 뜨였다. 옥내가 슬쩍 덧붙였다. 닭보다 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잠시 침묵 흐르다 이불이 확 젖혀졌다. 가자. 잠시 뒤 헤라는 생선을 대충 쓸어 담은 광주리를 들고 옥내를 따라 나섰다. 장터는 이미 북적이고 있었다. 포목전, 어물전, 약지상 사람들 소리에 장이 들썩였다. 그때였다. 자, 여기 보이소. 방어다, 방어.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헤라도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갔다. 저건 뭐냐? 사내 하나가 커다란 생선을 번쩍 들어올리고 있었다. 이렇게 살 오른 방어. 지금 아니면 못 삽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오, 방어락하네? 헤라는 그 생선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썹이 미묘하게 올라갔다. 저게 어찌 방어냐? 순간 공기가 살짝 가라앉았다. 사내가 눈을 흘겼다. 뭐라카노? 헤라가 손가락으로 생선을 톡 쳤다. 이건 부실이지. 방어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먹어봤는데 그걸 못 알아볼 것 같으냐? 장터가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사내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방어지 뭔 소리고. 모르면 저리 가소. 헤라가 피식 웃었다. 비늘도 다르고 몸통도 길쭉하다. 이걸 방어라고 속이느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진짜 좀 다른데. 저 처녀 말 맞는 거 아이가? 사내가 버럭 소리쳤다.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때였다. 헤라의 눈이 번뜩였다. 그 시선이 생선에 꽂혔다. 순간 죽어있던 생선의 몸이 툭 하고 움직였다. 움직였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다. 헤라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누구인지 아느냐? 사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뭐고? 헤라가 한 걸음 다가섰다. 낮고 또박또박하게 말했다. 죽은 것도 깨우는 사람이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다음엔 속이지 마라. 바다에서는 그런 짓 했다간 바로 뜯긴다. 고래밥 되고 싶지 않으면 이딴 짓 더는 하지 마라. 사내가 겁에 질려 꿀꺽 침을 삼켰다. 부실이 맞다. 돈이 급해서. 사람들이 터졌다. 뭐라고? 사기꾼이었네, 이거. 돈 돌려내라. 순식간에 장터가 뒤집혔다. 옥내가 헤라의 팔을 확 잡아 끌었다. 여기서는 봐도 못 본 척 하는 기다. 알아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기고. 저 인간이 니한테 덤비면 웃잘랐고. 헤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속이길래 바로 잡았을 뿐이다. 그걸 왜 네가 하노? 헤라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저런 인간이 싫다. 용궁에선 저런 짓 하다가는 내 손에 뼈도 못 추렸을 텐데. 옥내가 머리를 싸쥐었다. 아이고, 여가 용궁이가? 여는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이 집에 태소 하나로도 머리 아픈데 이제는 바다공주까지 덤으로 들어왔네? 헤라는 고개를 갸웃했다. 장터 한복판이 한바탕 뒤집힌 뒤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흩어지다가 하나 둘 옥내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지매, 이 생선 얼마고? 이 집은 속일 일은 없겠네. 아까 그 처녀 말하는 거 보이. 믿음이 간다. 순식간에 사람이 몰렸다. 옥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나씩 보이소. 밀지 말고 예. 헤라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턱을 들며 웃었다. 한참 뒤 광주리는 깨끗이 비었다. 옥내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우찌일에 장사가 잘 되노? 내가 있으니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 다 공주님 덕이다. 둘은 웃으며 장터 골목을 터덜터덜 걸었다. 옥내가 떡집 앞에서 멈췄다. 자, 약속했지? 인절미 한 봉지를 내밀었다. 헤라가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또 뭐냐? 이기 떡이라는 기다. 헤라는 말없이 한 점 더 집어넣었다. 그리고 또 옥내가 웃었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헤라는 이미 두 손으로 집어먹고 있었다. 이것도 너무 맛있다. 인간 세상은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느냐? 장터를 지나 마을로 들어서던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헤라의 고개가 번쩍 돌아갔다. 이 소리는 뭐냐? 뭐긴. 네가 그렇게 맛있게 뜯어먹던 닭이지. 순간 헤라의 눈이 번뜩였다. 헤라야. 이미 늦었다. 헤라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갔다. 담장 너머 닭 한 마리가 느긋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헤라는 망설임도 없이 담을 넘어갔다. 그리고 덥석 닭을 잡아들었다. 옥내가 기겁했다. 야, 뭐하노? 헤라가 태연하게 말했다. 먹어야지. 그럼 놔두고 가느냐? 그거 남의 집 닭이다. 그래서? 그래서라니. 그거 도둑질 아이가. 헤라가 고개를 갸웃했다. 도둑질? 바다에서는 먹잇감 보면 그냥 먹는 거다. 내가 허락받고 먹어야 하느냐? 옥내가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그때였다. 문이 벌컥 열렸다. 야, 내다! 주인이 뛰쳐나와 헤라의 목덜미를 덥석 잡았다. 이 처녀가 미쳤나? 남의 집 마당에서 닭을 들고 나가? 헤라는 태어냈다. 먹으려고 가져가는 것이다. 뭐라고? 옥내가 급히 끼어들었다. 아니요, 왜 니도? 김씨 알배. 이 처녀가 좀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모르면 훔쳐도 되나? 관아 가자, 어서. 결국 닭은 돌려주고 욕은 잔뜩 먹고 둘은 쫓겨나듯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헤라는 마루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기운이 쏙 빠진 얼굴이었다. 그 할아버지,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냐? 도둑질 했으니까 그렇지. 헤라는 한참 생각하다가 중얼거렸다. 인간 세상은 어렵다. 그때 태수가 들어왔다. 풀이 죽어있는 헤라의 눈치를 슬쩍 봤다. 또 무슨 일 있었나? 옥내가 손을 털었다. 묻지 마라. 공주고 뭐고 나는 자 못 데리고 산다. 가락해라. 용궁으로 다시 돌려보내 뿌라. 태수가 피식 웃었다. 엄무이 화 좀 부이소. 태수는 기가 죽은 헤라를 힐끗 바라봤다.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헤라가 고개를 들었다. 어디를? 바람 좀 쐬러 가자. 잠시 뒤 두 사람은 마을 어귀를 지나 주막으로 향했다. 출출한 김에 들른 곳이었다. 따끈한 젖냄새가 밖까지 흘러나왔다. 잠시 뒤 따끈한 전과 막걸리가 상에 올랐다. 태수가 막걸리 사발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켰다. 목젖이 울컥이며 크게 움직였다. 그건 뭐냐? 태수가 입등으로 입가를 쓱 닦으며 말했다. 술이다. 막걸리. 태수가 한 모금 들이켰다. 헤라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거 맛있느냐? 한번 먹어볼래? 나도 줘라. 태수가 멈칫했다. 근데 이거 먹으면 취할 텐데. 취하는 게 뭐냐? 좀 어지럽고 세상이 빙글빙. 아이, 시끄럽다. 얼른 줘라. 한 잔, 윽, 이 쓴 걸 왜 먹느냐? 두 잔, 근데 이상하네? 세 잔. 기분이 묘하다. 헤라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대로 사발을 들고 벌컥 들이켰다. 야! 이미 늦었다. 잠시 뒤 헤라의 눈이 풀렸다. 야, 괜찮나? 태수가 움찔했다. 왜 건방지게 말렸느냐? 헤라가 희죽 웃었다. 나 공주거든? 그래서 헤라가 손가락으로 태수를 콕 찔렀다. 나 책임져라. 뭐? 너 때문에 여기 왔다. 주막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아이고, 취해도 단단히 취했네. 저 총각, 오늘 죽었다. 헤라는 태수 어깨에 툭 기대더니 중얼거렸다. 태수야, 나 졸리다. 그리고 그대로 힘이 풀렸다. 그날 밤 태수는 헤라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헤라는 등에 얼굴을 묻고 웅얼거렸다. 따뜻하다. 그리고는 그대로 잠들었다. 마루 앞 옥녀와 성복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고? 옥녀가 혀를 찼다. 공주가 취했네, 공주가. 이 일을 우야면 좋노? 태수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날 밤 이후였다. 헤라는 점점 인간 세상에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옥녀와 함께 장터에 나가 생선을 팔았고 낮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밭일도 거들었다. 처음엔 투덜거리던 헤라도 이제는 제법 손에 익은 듯 능숙하게 움직였다. 옥녀가 피식 웃었다. 공주님이 일도 다 하네? 고마운 줄 알거든? 오늘 저녁엔 갈치 한 마리 구워다오. 어느 날 밤이었다. 옥녀가 부엌으로 향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달 둘레에 둥근 빛이 맺혀 있었다. 옥녀의 얼굴이 굳었다. 급히 발걸음을 돌려 헤라의 방문을 벌컥 열었다. 헤라야, 이 일을 우야노. 하늘 좀 봐라. 달무리가 떴다. 잠시 뒤 헤라와 태수는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둥글게 번진 달빛이 밤하늘에 조용히 떠 있었다.
헤라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두 번째 달물이다. 그날 밤 헤라와 태수는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달빛이 물결 위에 잔잔히 부서지고 있었다. 헤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하나 남았구나. 다음 달무리가 뜨면 나는 용궁으로 돌아가야 한다. 침묵이 흐르고 파도 소리만 조용히 밀려왔다가 사라졌다. 태수는 헤라를 바라보며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였다. 태수는 모래사장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동네 처녀 영순이 앉아 있었다. 이리 하면 더 단단해진다, 아이가. 맞다. 거기 좀 더 당겨라.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헤라의 눈이 번뜩였다.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다음 순간 헤라가 미친 듯이 달려왔다. 차태수 이놈! 태수가 놀라 돌아봤다. 헤라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영순이 눈을 깜빡였다. 오라버니, 이분은 누구신데요? 헤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턱을 들었다.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는 그 순간 태수가 재빨리 헤라의 입을 막았다. 아이고, 영순아. 내 급히 볼 일 있어서 간다. 예? 태수는 헤라를 거의 끌다시피 데리고 나갔다. 헤라는 태수의 손을 뿌리쳤다. 왜 막느냐? 거기서 용궁 얘기할라 했나? 왜? 하면 안 되느냐? 태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때 헤라가 획 돌아섰다. 잘 들어라. 영순을 향해 말했다. 나는 태수와 함께 사는 여인이다. 태수가 눈을 질끈 감았다. 아이고야.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마라. 한 번만 더 태수 옆에 붙어 있으면 그냥 두지 않는다. 순간 공기가 싹 가라앉았다. 영순이 얼어붙었다. 저 처녀 먹고. 집으로 돌아온 헤라는 씩씩거리며 마루에 털썩 앉았다. 옥내가 눈을 흘겼다. 와, 무슨 일인데 저리 씩씩거리노? 태수가 머리를 긁적였다. 지랑 영순이랑 있는 거 보고 저랑 믿어. 옥내가 피식 웃었다. 아이고야, 공주님 질투하는갑네. 질투는 무슨? 그래. 공주님은 질투 같은 거 안 하지. 옥내는 일부러 더 크게 말했다. 영순이는 인물도 참 곱고 어찌나 싹싹한지. 말도 예쁘게 한다, 아이가. 어른들이 안 이뻐할 수가 없지. 잠시 뒤 방문이 삐걱 열리고 헤라가 나왔다. 표정이 바뀌어 있었다. 어머님. 옥내가 멈칫했다. 갑자기 와 이라노? 니 뭐 잘못 묵었나? 헤라가 공손하게 말했다. 제가 빨래라도 할까요? 뭐? 아니면 마당이라도 쓸겠습니다. 옥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니 누구? 그날 저녁 성복이 웃으며 들어왔다. 오늘은 큰 놈 하나 잡았다. 손에 들린 건 큼지막한 도다리였다. 이거 오늘 구워 먹자. 한참을 도다리를 바라보던 헤라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다. 너는? 용궁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그 도다리였다. 왜? 헤라가 벌떡 일어나 도다리를 낚아챘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뭐라? 헤라는 서둘러 바닷물이 담긴 통에 도다리를 집어넣었다. 살아라. 제발 살아라. 다들 얼어붙었다. 지금 뭐 하는 기고? 잠시 뒤 도다리가 간신히 입을 뻐끔거렸다. 헤라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도다리가 작게 속삭였다. 왜 여기 계십니까? 용왕님께서 얼마나 찾고 계신지 아십니까? 인간 세상은 저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어서 바다로 돌아가십시오. 헤라는 손으로 물을 살짝 적셨다. 살아라. 제발. 잠시 뒤 도다리는 힘겹게 꼬리를 떨더니 조용히 멈춰섰다. 헤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움직임을 멈춘 도다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뒤 헤라와 태수는 길을 걷고 있었다. 헤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무리가 안 뜨면 좋겠군. 태수가 작게 말했다. 그러게. 그새 내가 그렇게 좋아졌느냐? 태수가 고개를 돌렸다. 아니다. 거짓말. 아닌 척해도 소용없다. 이젠 네 눈만 봐도 다 안다. 그리고 헤라가 태수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러고 싶다. 태수가 멈췄다. 헤라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럼 안 된다. 헤라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용궁이다. 그때였다. 하늘 위에 은은한 빛이 번졌다. 세 번째 달물이었다. 그날 밤 헤라는 바닷가로 걸어갔다. 멀리서 옥내와 성복이 지켜보고 있었다. 꼭 가야 되나? 안 가면 큰일 난다. 가더라. 헤라가 물가 앞에 멈췄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바다였다. 헤라야. 태수였다. 숨이 찬 채 달려왔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가지 마라. 안 가면 안 되나? 그냥 여기 있어라. 나랑. 헤라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안 된다. 아버지가 기다린다. 그럼 내는? 헤라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래서 더 안 된다. 헤라는 뒤로 물러났다. 차가운 물이 발끝에 닿았다. 잠시 멈춘 채 마지막으로 태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으며 천천히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파도가 한번 밀려왔다가 조용히 가라앉았다. 태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물결 위로 희미한 빛이 일렁였다. 태수는 그 빛을 따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다. 마치 그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듯이.